제가 생각했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핵심적이었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무기체계는 바로 이 작전 상황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작전 상황실의 심호섭입니다. 만약 서울 한복판의 세종대로가 어떤 적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적은 고층 건물 사이사이에 숨어 있고요. 심지어 건물 안에서 매혹 사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로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1분 1초를 다투는 그 순간, 그때 필요한 건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일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거의 사례를 하나 봐야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2010년의 내슈빌 작전입니다. 내슈빌 작전은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죠. 근데 이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있었던 작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이 2001년부터 무려 20년간 벌였던 전쟁인데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고요. 미국은 테러 조직으로 지목한 알카에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은신처로 지목된 바로 이곳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세력이었던 탈레반 정권은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특수작전을 개시했고 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을 해체했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나긴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을 했는데요. 바로 오바마 행정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략도 바뀌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필요한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이라크에서 병력을 빼내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웠던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알카에다를 확실하게 경멸하고 탈레반의 확산을 저지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을 강화해야 된다. 이 세 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그 핵심 현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칸다하르 지역입니다. 탈레반의 요충지였던 칸다하르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군은 소탕, 고정, 재건의 단계별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대가 집중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소탕 작전 단계인 거죠. 따라서 이 작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일본도로 일대에 있는 적의 이동을 차단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대의 탈레반을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목표를 가졌던 작전이 내슈빌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슈빌 작전 같은 경우는 2010년 가을에 이 조그만한 일대에서 하는 대대급 작전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서는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파치 헬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이담을 장착한 F-16 전투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화력 120mm, 155mm 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군과 함께 기동하며 작전을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전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무기체계는 바로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트라이커 장갑차일까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빠른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 이걸 따라줄 수 있는 무기체계는 과연 뭘까요? 바로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빠르게 함께 갈 수 있는 바로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그래서 핵심인 겁니다. 이 차량 한 대에 승무원은 2명에서 4명 그리고 보병 9명 정도를 태우고 일반 도로에서는 무려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군이 운영 중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기동성과 생존성 모두를 강화한 M112 ICV 보병 수송형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정찰형, 박격포 탑재형, 지휘 통제형, 대전차 미사일형 다양한 파생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스트라이커가 있다면 한국에는 K808이 있습니다. 이 장갑차도 스트라이커와 마찬가지로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고요. 승무원 2명에 보병 8에서 10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동성과 전개 속도 면에서 스트라이커랑 매우 비슷하죠. 또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휘형 정찰형, 구급형, 대공방어형과 같은 파생형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탈레반의 무기는 어땠을까요?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미군에게 많은 피해를 강요하기 위해서 지뢰와 IED 같은 무기 체계들을 구축해 놓고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 놨던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소총입니다. AK 계열의 이제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관총을 또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군의 어떤 장갑차나 아니면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혹은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RPG-7이 그들의 주요 무기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력을 비교하면 이 지역에서는 미군의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지역에서 작전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지형 자체가 이 도로를 연해서 2.5m 정도의 이제 뚝방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포도밭 그리고 대마초밭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서 계속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조그마한 수로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수로 옆으로 해서 탈레반이 이동하면서 이 도로를 이동하는 미군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그 여건을 허락을 해줬고요. 그나마 이동할 수 있는 곳곳에는 탈레반이 IED나 지뢰 등을 꼼꼼하게 배치를 해놔서 미군이 이 일대에서 작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이 일본 도로를 차지하고 이 군과 민간인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이제 뚫으려고 했던 게 미군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곳 발루찬 마을인데요. 이곳 발루찬에 있는 북서쪽 마을에 브라보 중대가 헬기로 투입됩니다. 브라보 중대의 임무는 주민들을 만나고 특히 이 마을에 있는 남성들의 생체 정보를 확인하면서 탈레반 장당을 찾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발루찬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포착한 지역에서는 알파 중대 소속의 2개 소대가 투입되어 여기 있는 주택을 수색하고 임시 강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알파 중대와 브라보 중대가 각각의 목표 중대로 진출하는 사이에 정찰 소대는 OP 더스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탈레반 입장에서도 도로를 관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즉각적으로 탈환하고자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소대 자체적으로는 이걸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대는 상급 부대에 지원 하력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아파치 헬기, 그다음에 F-16의 JDAM, 그다음에 120mm 박격포나 155mm 곡사포와 같은 상급 부대 화력이 이곳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화력 지원을 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각에 북쪽의 스핀필드 지역에서는 델타 중대가 작전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델타 중대의 목표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즉 뭐냐면 일본 도로의 남쪽에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통로가 이제 테네시 루트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을 뚫어서 이 일대를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일본 도로를 장악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그 루트를 만들자라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길이라고 해봤자 수로랑 포도밭 같은 게 얽혀 있는 험한 지형이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뚫고 가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보병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영국 공병대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트로전이라는 장비로 수로를 메우고 또 포도밭에 있는 담장을 밀어내면서 하나씩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 공병대의 뒤를 따라서 프라이스 중대가
이동을 하면서 도로를 확보하고 통로를 확보하고 탈레반의 은시처를 하나하나 소탕해야 하는 그런 작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루트를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탈레반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프라이스 중대는 M1128 스트라이커 장갑차, 이거는 이제 MGS 시스템이죠. 즉 장갑차에 105mm를 탑재한 전투차였던 겁니다. 이 두 대를 요청을 해서 이 두 대가 이제 여기에 지원을 오게 됩니다. 자,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여기에 엄청난 케니스티탄 일제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탄 안에 1000개의 쇠구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발사하니까 탈레반이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게 됐고, 결국 이 일대에 탈레반을 제거를 하면서 부대는 중대는 지속적으로 이제 개척할 수 있는, 진격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전이 들어옵니다. 오피더스티가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때 프라이스 중대장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임무대로 쭉 길을 개척하러 가겠다, 이게 한 가지였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 오피더스티? 우리 아군이 위험한데 이걸 구출하러 가자, 이 두 번째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안, 오피더스티 구출을 결심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현장의 판단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개척을 위해서 탈레반을 제거했던 M1128 모바일건 시스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이제는 오피더스티를 구출하기 위해 선두에 씁니다. 오피더스티 구출 작전에서 스트라이커를 앞세웠던 프라이스의 중대가 곧바로 탈레반을 무력화시키고 오피더스티 구출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이 오피더스티 밖에 있던 탈레반의 진지로 돌격하면서 포탄을 퍼붓고, 이어서 가옥을 하나씩 돌면서 문과 진흙벽을 근접거리에서 직접 파괴하면서 진격을 합니다. 탄약이 소진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되었고요. 이윽고 탈레반의 저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탈레반이 무려 수십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프라이스 중대의 이러한 신속한 판단이 고립된 정찰 소대를 구했고, 오피더스티를 확보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 탈레반이 소탕되게 됐고, 결국에는 칸다하르로 이어지는 일본 도로의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셈입니다. 만약에 오피더스티가 이미 탈레반한테 재점령이 됐더라면, 제가 프라이스 대위라면 우리의 델타 중대를 원래 임무인 이 테네시 루트 개척으로 계속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길 점거하고 있던 아군에게 병참이나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서 이 거점들을 확보하면서 다시 이쪽에 있는 탈레반을 몰아낼 수 있는 차기 작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계속 전투를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는 오피더스티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제 대대장님이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은 절대 안 돼 따르는 게 맞죠. 그럴 경우에 이걸 공격했다라는 것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결국 큰 의도는 일본 도로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중대의 임무는 이 통로 개척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구출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임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하지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구출할 수 있는. 근데 대대장이 하지 마라고 하면은 이걸 구출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구출했다 그러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내슈빌 작전의 성공 요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임무형 지휘, 즉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철학에 대해서 집중해 볼까 합니다. 그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는 지휘관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작전 목표에 대해서 이 지역의 탈레반을 격파하고 주민을 보호하라, 일본 도로를 다시 열고 이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세세한 방법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적을 던졌고 목표를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부하 지휘관들이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겼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현장 판단의 자율성, 즉 분권화된 주도성입니다. 민간인 피해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제한만 두고 세부 전투 행동은 각 중대가 직접 설계하게 했습니다. 프라이스 중대장 같은 경우는 더스티가 포위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고를 하지도 않고 혹은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즉시 구출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게 바로 임무형 지휘의 핵심입니다. 명령보다는 나의 판단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인 거죠. 세 번째로는 공유되는 이해입니다. 작전 전에 여단장부터 분대장까지 일본도로 확보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명확히 공유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느 곳에서 언제 싸우든 간에 방향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을 감수한 결단력입니다. 이 지역은 지형도 복잡하고 곳곳에 IED와 여러 가지 장애물, 그다음에 탈레반들이 매복해 있는 RPG 공격이 계속 쏟아지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재량권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 중대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돌파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피더스트에 있었던 고립된 소대가 구출되고 결과적으로는 도로 확보라는 작전 목표가 완성이 됐던 거죠. 미 육군은 임무형 지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자신의 부대에 지휘와 통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하위 부대의 판단과 실행을 권한 위임하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우리 육군 같은 경우도 1999년부터 임무형 지휘를 우리 육군의 지휘 개념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그 위상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왜 임무형 지휘가 필요할까요? 현대전에 와서 전투 환경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급격히 변화하는 전황은 내가 상부에 보고해서 그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에 타이밍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느려집니다. 반면에 임무형 지휘를 적용하면 하위 지휘관이 현장의 그 상황을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무형 지휘는 지휘관의 의도를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원들의 자율적인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스스로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교육, 준비, 더 중요한 거는 상호 신뢰 여러 가지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서울 한복판 세종대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점령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휘관은 명확하게 의도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시민을 보호하고 도로를 되찾아라. 다만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현장 지휘관이 가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현장에서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겠죠. 임무형 지휘, 거기에 담겨있는 자율성과 현장의 판단이 이 위기에서 우리의 세종대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11 작전의 진짜 교훈은 단순히 어떤 그런 싸우는 전투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먼저 판단했느냐가 승패를 갈랐다는 거죠. 의도를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그게 바로 임무형 지휘를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전쟁터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내11 작전의 교훈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전 상황실의 심호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